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한 남자가 왜 원룸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을까요? 평생 모은 10억과 떵떵거리며 살던 30평 아파트를 모두 잃고도 그가 진짜 잃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도 상상조차 못할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태주는 아침 7시 3평 원룸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30평 아파트 안방에서 고급 매트리스 위에서 잠들곤 했던 그였으니까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알람이었죠. 아, 맞다. 오늘부터 택배일 시작하는 날이구나. 52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택배 아르바이트. 하루 8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원룸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이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은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포기할 순 없어. 3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미영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착하고 순수했던 그녀를 위해 태주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사업을 키웠어요. 중국, 동남아를 오가며 바이어들과 거래를 성사시키고 때로는 한 달에 집에 이틀밖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었죠. 여보, 고생 많아요. 우리 준호 아빠가 최고야. 그때 미영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고 귀여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최고로 키워줄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연매출 50억 규모의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강남 30평 아파트도 사고 준호는 사립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국제중학교, 외국인 학교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대학생이 된 준호의 고마운 말에 태주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대학 졸업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그딴 작은 회사 물려받기 싫어요. 저는 더 큰 꿈이 있다고요. 오만한 태도로 변한 아들. 하지만 태주는 참았습니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준호가 데려온 여자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에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 본 수진은 확실히 예뻤어요. 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아버지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대단한 사업가시라면서요.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태주는 왠지 불편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집도 준비해 주셔야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수진. 준호도 옆에서 끄덕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허니문은 유럽으로 3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에요.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마치 용돈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태주는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해주었어요. 강남 신혼집까지 전세금 3억을 지원해줬으니까요.
결혼 후 1년 태준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준호의 기쁜 소식에 태준도 할아버지가 된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버지, 출산 준비비가 좀 필요해요. 산부인과는 강남 최고급으로 잡았거든요. 얼마나 드는데? 산후조리원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아기용품도 전부 명품으로 준비하려고요. 수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도 충분히 넓은데 30평이 뭐가 넓어요? 요즘 애들은 다 40평 이상에서 살아요. 준호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죠? 준호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결국 태주는 강남 42평 아파트로 이사 비용 5억을 추가 지원해야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정말 귀엽죠? 작고 소중한 손자를 안고 있으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민준이 교육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돌도 안 된 아이의 교육비라니. 수진이가 조사해 봤는데 강남 최고급 어린이집은 월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영어 과외, 피아노, 미술까지 하면 월 500만 원 정도? 아이가 아직 어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버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만 뒤처지게 할 순 없잖아요. 수진의 논리는 항상 같았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태주는 또다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태주는 거실에서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 글쎄, 10억 정도는 있지 않을까? 부동산까지 하면 더 많을 거야. 진짜? 그럼 우리가 다 물려받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외아들인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벌써 계산하고 있다니.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요즘 건강해 보이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준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예 회사 지분을 미리 넘겨받을 수는 없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현역이시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태주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내 미영이와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보, 요즘 준호와 수진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젊은 부부가 꿈도 크고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 진짜. 당신이 번 돈 당신 가족 쓰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미영이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순수하고 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아들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이 들면 준호가 모시게 될 텐데 미리미리 잘해두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 태주는 서서히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가족들은 자신보다는 서로의 대화에만 몰두했어요. 엄마, 오늘 강남에서 본 아파트가 진짜 좋더라. 80평짜리인데 전망이 끝내줘. 80평? 그거 얼마나 해? 20억 정도? 아버지 회사 팔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회사를 팔라는 얘기였어요. 준호야, 아버지 회사가 아직 잘 되고 있는데 왜 팔아야 하니? 아버지,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셔야죠. 젊은 사람이라니?
저 말이에요. 제가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요.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회사 경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그럼 회사에서 일을 좀 배워봐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에이, 그런 거 배울 시간에 저는 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싶어요. 결국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아들을 보며 태주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태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잖아. 미영이의 대답에 태주는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준호 오빠 결정을 따를게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해요. 중간에 마음 바뀌시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태주는 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민준이 교육 문제 상의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늦게 태주는 우연히 준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또다시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으면 된다고 해. 정신적 문제?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증언하면 돼. 태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후견인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 며느리 수진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칼처럼 태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대? 엄마도 찬성하셨어.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모실 거라고 하시면서 아내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에 태주는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제 약속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건강검진. 태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준호는 계속 우겼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시네.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그래. 어제도 같은 얘기 3번이나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당당했습니다. 수진도 합세했어요. 시아버지,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성격도 예민해지셨고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모든 게 조작된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태준을 정신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도 요즘 이상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아내 미영이까지 나서자 태준은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늙어서 그런가?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도 사장님이 예전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활기차 보이시는데요? 비서 김 과장의 말에 태주는 확신했어요. 가족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미영이의 핸드폰을 보게 된 태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준호 엄마 변호사가 증인 3명 이상 필요하다고 해. 미영이 걱정 마. 수진이랑 내가 증언하면 되고 이웃집 박 씨한테도 부탁해 볼게. 준호 박 씨가 도와줄까? 미영이 돈 좀 주면 뭐든 해줄 거야. 그 집도 빚이 많거든. 태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가족들이 이유까지 매수해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수진 어머님,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미영이 알아. 다음 주 정신과 예약 잡혀 있어. 거기서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수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회사 지분도 우리 거고 부동산도 우리 거네요. 그 순간 태주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태주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어요. 혼자서 한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거짓말로 끝날 순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태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밤늦게. 그냥 산책 좀 했어. 요즘 이상한 행동 자주 하네.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영이의 말에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가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했습니다. 여보, 일찍 나가네? 응,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영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사에 도착한 태주는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 내 개인 변호사 연락처 좀 줘봐.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응, 중요한 일이 좀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증언으로 후견인 선임을 받으려는 건 중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들이 계획한 병원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태주는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가족들의 대화를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버지 병원 데려가는 거 맞죠? 응, 정신과에서 이미 다 준비해놨어. 우리가 미리 얘기한 대로만 하면 돼. 어떤 식으로 해야 해요? 수진의 질문에 미영이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 밤에 혼자 나가서 헤맨다든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헤매는 건 어떻게 설명해요?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하면 돼. 어차피 확인할 방법도 없어. 태주는 가족들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정말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병원 원장이 엄마 친구 남편이야. 이미 다 얘기해놨어. 와, 대박. 그럼 확실하겠네요. 그래. 그럼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야. 허가 받으면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맞아.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예금도 전부 우리 이름으로 옮길 수 있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태주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그날 밤 태주는 가족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아, 내일부터 잠시 출장 가야겠어. 출장요? 어디로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국 바이어들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한 달이나요? 그럼 내일 병원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미영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병원? 건강검진이요. 약속 잡혀 있잖아요. 아, 그거 출장에서 돌아와서 가지 뭐. 가족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출장을 미룰 수는 없나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준호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 계약을 놓치면 회사에 큰 손해야. 다음 날 새벽 태주는 정말로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중국이 아닌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펜션에서 한 달간 숨어 있으면서 태주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사기 행각을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 나 돌아왔어.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어머, 여보. 정말 오랜만이네. 빨리 와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태준을 맞이한 건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런데 병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출장 가신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 아버지가 출장 간다고 하시고는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출장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곳에서 계속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왔어요. 제주도에서요. 제주도는 왜 가셨어요? 중국 출장 간다고 하시고는?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태준을 몰아세웠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상해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정말 이상한가 보다. 태준의 대답에 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병원 가보실래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죠. 좋아. 가보자. 하지만 태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연신 태준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정확한 진단만 받아보시는 거니까. 수진이 뒷좌석에서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응, 별일 아닐 거야.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미영이가 먼저 접수처로 달려갔어요. 여기 김태준 씨 예약되어 있는데요. 아, 네. 정신건강의학과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세요. 요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야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미영이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3층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버지, 제가 같이 가요. 준호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화장실에서 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병원이에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네, 사장님.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5분 후 태준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빨리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예상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 검사와 함께 경찰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태준 씨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준 씨의 부인 박미영 씨, 아드님 김준호 씨, 며느리 이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왜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준호가 펄쩍 뛰었어요. 사기죄요? 무슨 소리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태준 씨를 정신질환자로 조작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입니다. 이때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준호야, 수진아. 너희들 대화 다 녹음되어 있어. 녹음이요? 집에 설치한 녹음기에 너희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 들어있어. 정신과 의사 매수한 것부터 이웃 증인 매수한 것까지.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매수된 의사와 증인들의 자백서까지요. 자, 자백서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미 모든 관련자들이 진술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얼마를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는지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검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요. 아버지. 준호가 태준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어요? 오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너희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오해야? 그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실 것 같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말들도 오해야? 태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 시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요즘 건강해 보이잖아. 준호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돈으로만 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준호도 울며 매달렸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진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시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걱정? 태준이 비웃었어요. 걱정이면 왜 의사를 미리 매수했지? 왜 거짓 증인을 준비했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준 씨, 고발을 취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사가 물었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태준에게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3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김준호, 이수진은 사기미수 및 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형은 면했거든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가족들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요. 준호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시아버지,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까지 합세했지만 태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서류 이미 접수했고 회사 지분도 모두 정리했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태주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어요. 실제로 태주는 3개월 동안 모든 정리를 마쳤습니다. 회사는 믿을 만한 부하 직원들에게 매각했고 부동산도 모두 현금화했어요. 총 15억의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서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군. 50평 규모의 작은 전원주택이지만 태준에게는 궁전같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진짜 평안했거든요. 서울에서 택배 일을 하며 3평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때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방으로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옛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 박 차장, 어떻게 여기까지? 사장님, 저희가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사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장님께서 쌓아놓으신 중국, 동남아 바이어 네트워크가 그대로 있잖아요. 저희가 새 회사 차려서 사장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박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없는 회사는 의미가 없어요. 저희 모두 사장님을 따라 나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직원들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은 아직도 현역이세요. 결국 태주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옛 직원들 12명이 모두 따라 나와서 태준 종합상사를 설립했어요. 놀랍게도 새 회사는 기존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8억 넘었어요. 6개월 만에 연매출 100억을 돌파할 기세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사장님, 진짜 실력자들은 다 사장님을 알아봐요. 바이어들이 사장님하고만 거래하고 싶어 해요. 정말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았던 거예요. 1년 후 태준의 새 회사는 연매출 200억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서울 본사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혹시 김태준 사장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박상무입니다. 사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와 함께 일할 의향 없으시나요? 동남아 건설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사장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뒤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 아버지,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태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엄마가 아파요. 준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파? 위암 3기 판정받았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수진이는 이혼하고 나갔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태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카페에서 준호의 말을 듣고 있던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였거든요. 위암 3기라고? 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만은. 태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이라고 했지? 네. 그런데 아버지,
저희가 갚을 방법이 없어서. 갚을 필요 없어. 네. 준호가 깜짝 놀라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병원비는 내가 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그리고 너도 이제 진짜 자립해서 살아라. 더 이상 부모 돈에 기대지 말고.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여기 내 회사 인사팀 연락처야. 정말 일할 마음이 있다면 연락해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혜는 없어.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일 후 태준은 병원에 미영이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여보. 미영이가 태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술 잘 받아.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 높다고 하시더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여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준호도 잘 챙겨줘.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너도 알잖아. 미영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미영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준호도 정말로 태준의 회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신입, 오늘도 야근이네? 네, 선배님. 배울 게 너무 많아서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겸손하게 일을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6개월 후 태준은 인사팀에서 준호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김준호 씨 정말 열심히 해요.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 네. 그리고 고객들 평가도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태준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년 후 준호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표 후 준호가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혜 준 거 아니야.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야.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무실에서는 사장님이라고 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태준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라. 그날 밤 태준은 지방의 전원주택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구나. 배신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군. 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휴대폰에 깜짝 놀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해외사업부 상무 정민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오다니. 태준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간 태주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정상무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희가 사장님을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를요? 네. 사장님께서 새로 세운 회사가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연매출 200억을 달성하셨다면서요?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짓자 정상무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의 인품이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도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까지? 저희 인사팀에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인재예요. 정상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동남아 총괄 상무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 15억에 스톡 옵션까지 드리겠습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연봉 15억이라니. 게다가 사장님의 현재 회사도 저희 협력업체로 지정해서 매년 1,000억 규모의 물량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인품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의 고민 끝에 태준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 상무가 된 태준의 소식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김태준 상무 축하드립니다. 첫 출근 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후 태준이 추진한 동남아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실적으로 주가가 20% 올랐어요. 상무님 덕분에 저희 팀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사무실에 가득했어요.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삼성전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삼성전자 상무가 되셨다면서요? 준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너도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네,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엄마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였어요. 미영이가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여보에게 정말 축하해요. 삼성전자 상무가 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여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보를 배신했을 때 여보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이제 여보는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여보가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겠어요. 항상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미영이가 편지를 읽은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요즘 어때?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계세요. 봉사활동? 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시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요. 미영이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결혼도 다시 하려고요. 결혼? 네, 저희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 많지는 않지만 진실한 사람이에요. 준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버지, 결혼식 때 오실 수 있으세요? 태주는 잠시 고민했어요. 생각해보마. 6개월 후 준호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태주는 결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신랑 대기실에서 뛰어나와 태준을 껴안았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축하한다, 아들아. 오랜만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태준의 목소리에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식장에서 태준은 미영이와 마주쳤습니다. 여보,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예전에 욕심 많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건강해 보이네. 응, 이제 정말 행복해.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사니까 마음이 편해. 결혼식이 끝나고 태주는 신혼부부에게 봉투를 전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 신혼집 전세금이야. 받아라.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가족이잖아. 태준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태준은 전원주택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배신과 상처를 딛고 더 큰 성공을 이룬 자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시원한 이야기였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김태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정의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루며 가족들의 진심 어린 참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배신을 당해도 복수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진실과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물질적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마음이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